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일본 현지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일본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페이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페이페이는 소프트뱅크와 야후재팬이 함께 만든 기업이자 서비스입니다. QR코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하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페이페이는 사용자가 25만엔, 우리 돈 약 261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하면 결제금의 20%를 돌려주는 파격적인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의 신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소비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100억엔, 우리 돈 약 1046억 원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페이페이가 치고 나가자 경쟁업체인 네이버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라인페이도 결제액의 20%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결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페이페이 뒤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라인페이 뒤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제1교포 3세로 전 세계 IT 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윈에게 투자해 알리바바의 성공을 이끌었고 우리나라의 쿠팡에도 대규모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네이버를 창업하여 우리나라 1위 포털 사이트로 만든 바 있습니다. 사실 결제 사업에 먼저 뛰어든 것은 네이버입니다. 라인이 라인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건 2014년입니다. 라인페이는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에서 온라인 결제 이용자를 서서히 늘려왔습니다. 이후 일본의 대표적 IT 기업들이 라쿠텐페이, 오리가미페이 등을 내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일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죠. 그런데 손정희 회장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20% 환급 이벤트도 손정희 회장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파격의 대명사 손정희 회장의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페이페이는 10일 만에 이벤트 관련 예산 100억엔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용자 수가 한 달 만에 무려 13배 이상 급증했고 이용자가 순식간에 40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페이페이는 앞으로 가맹점에 대한 혜택도 늘리며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주지도 손정희 회장 못지않습니다. 관련 사업에 역대 최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간편 결제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비현금 결제 비율은 고작 18.4%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6년까지 비현금 결제 비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짐작이 가시죠? 게다가 간편결제 시장 역시 다른 플랫폼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선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선점하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돈을 아끼지 않은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페이페이와 라인페이 모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비현금 결제 금액의 5%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치열한 일본의 페이 전쟁.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한 제1교포 3세 소녀는 어떻게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 그는 어떻게 돈을 벌었나? 그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들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설명에 앞서 먼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상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모두 3명밖에 안 되는 바로 오늘 창업한 아주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따로 없어서 다른 회사 사무실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책상만 들여놓은 채 시작한 회사입니다. 직원들도 정식으로 면접을 봐서 뽑은 것도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런저런 자비를 돕던 아르바이트생들을 데려다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의 사장은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24살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민자 가정의 3세였습니다. 그런데 창업 첫날인 오늘 이 사장이란 사람이 직원 조회를 하겠다며 2명밖에 안 되는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는 나무로 된 귤 상자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연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5년 이내에 매출 규모 1,000억 원, 10년 이내에 5천억 원, 그리고 언젠가는 수십조 원 규모의 수만 명이 일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무실도 없어서 남의 회사에 얹혀 사는 직원 2명짜리 회사의 사장이 할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20대 사장의 연설을 듣던 직원 2명은 얼마 안 가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아마도 사장이 과대망상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아도취에 과대망상증까지 걸린 철부지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니까 아마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지 않았을까요? 1981년 3월 일본에서 창업한 이 회사는 2017년 9조 1587억 엔,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회사 창업주 역시 일본 최고의 부호가 됩니다. 나무상자에 올라서 직원 2명을 앞에 두고 열변을 토했던 24살 젊은 사장은 손정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사무실에 얹혀서 시작했던 이 회사는 일본의 대기업 소프트뱅크입니다. 과대망상으로 보일 정도로 터무니없었던 꿈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손정희, 일본명 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 창업자 겸 사장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업가이자 투자자입니다. 그가 주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애플 등과 함께 만든 투자펀드인 비전펀드가 굴리는 투자금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에 달합니다. 이 110조 원을 어디에 투자할지가 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2018년 11월엔 이곳 비전펀드에서 쿠팡맨으로 유명한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 2조 2,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부를 일궜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인 포브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그가 보유한 자산은 219억 달러, 약 28조 8천억 원으로 그는 2017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일본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세계 39위 부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약 20조 원의 자산으로 세계 61위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부의 크기보다도 더 대단한 건 그가 이 모든 성과를 남들보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57년 일본 사가현 도스시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에서 제1교포 3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다 일본에 눌러 살게 되면서 그의 가족은 일본에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일본에서 제1교포로 산다는 것은 많은 차별을 견뎌내며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손정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생 시절 그의 장래 희망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교포 출신인 그가 그 당시 일본에서 교사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 국적을 일본으로 바꿔달라고까지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그럴 순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10대였다면 크게 실망한 나머지 자칫하면 방황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도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깨달은 뒤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지금부턴 손정희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다룬 2015년 출판된 손정희 제고법칙이라는 책과 그가 그동안 국내외 언론들과 해왔던 인터뷰 기사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그를 만든 성공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희를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든 첫 번째 비결로는 황금알을 만들려 하기보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려고 하는 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히트 상품을 만들려 하기보다는 히트 상품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 시스템,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는데 더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자세는 그가 처음 창업을 준비할 당시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했던 방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홀몸으로 미국 유학을 떠난 손정희는 고등학생, 대학생 때부터 사업가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절대로 자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발명품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참신한 발명품을 개발해서 이에 대한 특허를 대기업에 넘기고 자신은 특허권료를 받아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키패드에 언어를 입력하면 이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음성으로도 읽어주는 외국어 번역기를 개발합니다. 이를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프에 넘겨서 1억엔 약 10억 원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한 게 1970년대였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꽤나 복잡한 기술이었을 테고 또 공학이 아닌 경제학을 전공한 그가 직접 개발하기에는 기술력도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자신이 직접 제품을 개발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도 않은 채 이 제품을 발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선 기술 개발은 자신이 다니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교수와 연구원들에게 부탁해서 맡깁니다. 손정희는 기술 개발을 부탁한 교수와 연구원들에게 돈은 상품의 특허권을 기업에 판매해서 특허권료를 받게 되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의 제안을 거부한 교수나 연구원들도 많았지만 그가 말하는 계획의 가능성을 보고 우선은 무료로 제품을 개발해준 엔지니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정희는 실제로 일본에 돌아간 뒤 50여 곳의 전자제품 회사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알렸고요. 결국 대형 전자제품 업체인 샤프와 계약을 맺고 특허를 넘겨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크게 투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꾼 겁니다. 이 같은 그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 손정희 제고법칙의 저자 이타가키 에이케는 아이디어를 파는 것이야말로 손정희 비즈니스의 본질이며 본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회사를 세운 1981년부터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과 미국에서 거대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고 110조 원 규모의 비전 펀드를 앞세워서 전 세계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등 소프트뱅크 그룹의 사업 영역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원래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독점 판매하는 판권을 사들인 뒤 여러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손정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신 이를 유통하는 회사를 차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와 같은 초대형 히트 상품을 개발하면 물론 매우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 인력, 시간을 들여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잘 팔리지 않게 되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윈도우와 같은 황금알을 개발하는 대신 그런 황금알들을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회사를 만들면 리스크를 크게 줄이면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창업 직후 일본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허드슨과의 독점 계약을 따내면서 빠른 속도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일본 내 판권에 대한 독점권을 따내면서 1992년 이미 1000억엔 약 1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손정희의 성공 비결로 꼽을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승률이 70%라고 확신할 때가 돼서야 비로소 몸을 움직이는 과감함과 신중함의 조화 그리고 타이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정희는 그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검색 엔진인 야후에 투자했고요. 2000년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 투자했습니다. 2004년엔 통신사인 일본텔레콤, 2006년엔 일본 3위의 이동통신회사인 보다폰 재팬을 인수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엔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을 3조 3천억엔, 당시 환율로 약 36조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손정희가 2000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을 만난 지 단 6분 만에 2천만 달러 투자를 결정한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당시만 해도 알리바바는 직원 30여 명이 일하는 창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인데다가 영어 교사로 일했을 뿐 사업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마윈이 이끌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에 대해서 창업자를 만나자마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을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정희는 2017년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마윈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매출도 없었다. 그런데 눈이 매우 강력했고 빛이 났다.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도 알리바바가 자금난을 겪던 2004년 6천만 달러의 돈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손정희의 이 같은 결정은 그와 소프트뱅크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요. 이때 알리바바의 주식 34.1%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소프트뱅크는 주식 상장으로 578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70조 원의 평가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대략 1000억 원의 투자금이 70조 원이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손정희 회장이 꼼꼼한 계획과 준비보다는 본능적인 감각에만 의존해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수십조를 투자하는 무조건 돌진하는 스타일의 경영자로 비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손정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첫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보면 그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손정희는 소프트뱅크를 창업하기 전에 1년 반의 시간을 들여서 어떤 사업에 뛰어들지 고민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평생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고 중간에 잘못돼서 사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1년 반의 시간을 들이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손정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40여 가지 떠올린 뒤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증하면서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정희가 직접 설명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10년분의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상 자금 조달표, 예상 손익계산서, 예상 대차대조표, 예상 인원계획, 예상 매출, 그리고 당연히 시장 점유율 같은 것까지 조사했습니다. 나아가 경쟁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회사들의 규모, 비즈니스 모델, 매출, 이익, 대차대조표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높이 1m 이상의 자료를 모을 만큼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10년치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각 연도별로 예상되는 재무제표와 인원계획까지 예측해보고 또 경쟁사가 될 만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샅샅이 알아본다는 건 매우 뚜렷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짜다가도 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다시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40번 넘게 거친 뒤에 선택한 사업이 바로 소프트뱅크였습니다. 승률이 70%일 때 승부한다는 그의 철학은 과감함 뿐 아니라 신중함 역시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반반일 때 싸움을 거는 자는 어리석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률 90%라는 숫자가 70%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풀어드리면 자신과 회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신규 사업에 도전할 때 성공 확률이 절반일 때 도전하는 건 지나치게 위험 부담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70%일 때 도전하는 게 90%일 때 도전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이미 승률이 그렇게까지 높아졌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이 모두 다 사라진 뒤에 뒤늦게 뛰어들어 봐야 이미 경쟁자들이 시장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건질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이 승률 70%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손정희는 어떤 상황이 돼도 틀림없이 70% 이상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정도면 70%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가 일본 최고의 부호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은 차별 때문에 선생님의 꿈을 포기한 제일교포 3세는 어떻게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 그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이 인생의 여러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한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